안녕하세요. 앞으로 방문가 행정사 1차, 2차 강의를 함께 할 백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가 되시는 길에 함께 걸어갈 도우미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2차 그리고 실무로 나가셔야 될 때 행정사라는 업무가 일단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임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게 사실은 민법이에요. 우리가 법 체계라고 하면은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있다고 하지만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요건들은 다 민법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전문 직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민청을 공부를 하고 시작하죠. 근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 업무와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간의 그 분쟁과 관련된 사실 진술에 대한 것들을 잘 포착해서 그것과 관련된 서술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적으로 1, 2차 합격과 더불어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들이 사실은 직업적인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수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했을 때 중요하게 내 기술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직 수험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자 이런 걸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자료 봅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수험 생활을 많이 했지만 수험생들이 사실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공부를 항상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멀리 히말라야 뭐 이런 데 갈 때 셀파라고 하죠. 그래서 안내와 진꾼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걸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안내음이죠. 안내. 여러분들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뭘 하실 거냐 이걸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특히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놓여 있는지 이것도 객관화 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요새 뭐 코로나니 이래서 전문 직종과 관련된 곳에 출원인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희 지금 뭐 행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간평사 뭐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출원인들이 다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하셨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안에서 선택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는 그닥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확률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쉽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의 앞부분에 다 놓여 있지만 제가 눈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1차는 60점이 넘으면 합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60점 그거 못 넘을까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매년 우리는 2차를 뭐 일반 행정, 회사 행정 해가지고 전부 올해 290명을 뽑을 거예요. 290명. 290명을 뽑는데 지금 출원인의 추세 거기 이제 밑에 보면 뭐 일정들이 있죠. 이것들을 왜 봐야 하는 거는 시험을 볼 때 면제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시험을 볼 때 방법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테크닉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험 과목 보세요. 1차를 우리가 이제 3과목을 보고 2차를 4과목에 보게 되죠. 근데 1차를 민법 한 과목 한 과목 보는 게 아니라 3과목을 같이 봐요. 75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뭘 잘 보느냐, 어떤 거에 시간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먼 일 같긴 하지만 1차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각자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 과목을 18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 180점을 어떻게 내가 구성할까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인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시간 배분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테크닉적 문제 때문에 한두 문제 차이로 1년을 공부를 더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잘 잡아 놓으시면 똑같은 산을 올라가도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 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선 잘 가는 거하고 그 노력이나 시간 낭비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표를 보면 그래서 쭉 내려가 봅시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밑에 거예요. 행정서 시험 통계 자료죠. 그래서 지금 올해 1차만 보더라도 이미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출원인이 거의 5천 명에 가깝게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응시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3,7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3,700명이라는 사람이 1차를 봤는데 2차 합격자는 지금 우리가 290명이었어요. 세 가지 영역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2차에 대한 실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비슷한 숫자가 됐다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거기 밑에 보세요. 2차 최종 합격자 명수가 나오는데 지금 배래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죠. 지금 상태는 올해도 290명이라고 이제 공고가 된 상태예요.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명수는 안 늘고 2차 합격자 명수는 안 늘고 지금 1차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저희 행정사 시험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딴 강의도 하고 있지만 거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다른 강의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지금 꾸준히 일어나서 그 예전에는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붙던 과목들도 지금 20%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1차 붙은 건 의미가 없어요. 1차는 왜 보는 거죠? 1차는 2차의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최종 합격하기를 위해서는 1, 2차를 다 붙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가 1차 합격자가 1,644명이에요. 우리가 면제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시험으로 합격하는 사람을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290명이 되니까 그게 비율적으로 따지면 거기 이제 합격자가 나오겠죠. 거기 작년도 벌써 합격률이 50%대에서 이거 실경쟁률이죠. 응시자 대비한 건데 출원인으로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1,200명에서 290명은 몇 프로인가요? 20% 초반대로 떨어지잖아요. 저기 출원이라고 따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어차피 2차를 합격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출원인이 더 늘고 1차 합격생 늘고 거기다가 비율로 따지면 합격생 많아진 것 같지만 합격자 비율로 따지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 번씩 또 난이도 조정이 들어가서 갑자기 가락이 많아지거나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이미 다른 과목에서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시험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딴 강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패턴들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왕창 가락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연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2차 시험장은 시험장 확보나 출제에 대한 그 답안 채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차 수험생들이 시험장 보는 거는 그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1차가 난이도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항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공부를 할 때 수험생은 항상 약자예요.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뭐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난 떨어졌다. 이건 변명이 하는 거지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치고 2차 치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의 의미가 뭐냐? 이걸 봐야 되죠. 민법의 의미가 뭐냐?
민법은 이제 민총을 보게 되죠. 1차에서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 이걸 객관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이제 실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민법이 그냥 1차만 보는 게 아니라 1차와 갖고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특별한 더 조문에 관련된 2차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그냥 뭐 간평도 그렇고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법을 그렇게 많이 하실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1차, 뭐 2차 때 뭐 보상법규 뭐 다른 것들을 하긴 하지만 보고 잊어버려라. 근데 이제 암기가 돼서 안 잊어버리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와 저희 행정사랑 다른 그런 다른 전문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민법의 의미가. 여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은 계약관계나 법률관계를 해석하셔서 일반인들이 놓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그거에 따라서 수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도 잘 보셔서 1차에 합격하시고 2차에도 서술을 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 문제가 예전에 사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단 약수령을 물어보는 형태였어요. 처음은 사례 보는 것처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다음에 효과를 얘기하라. 안 읽어봐도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이. 근데 지금은 사례형으로 제대로 사례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약수령은 뭐 단문 암기해갖고 암기하면 맞고 모르고 한 얘기지만 사례형으로 제대로 나온다면 공부를 기초부터 잘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암기해가지고는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 책이 다른 선생님 책하고 다를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문장을 단답형으로 약수령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 책은 책이 일단 되게 두껍고 판례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 수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역판이 있으면 시험장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양을 줄여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요약집으로 공부하면 나머지 열려 있는 부분을 다 내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건들을 보시고 거기서 법률적 용어들을 찾아내셔서 서술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 엑기스만 갖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서에 있는 걸 다 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나 이렇게 지금 변호사나 이런 것처럼 법전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판례를 찾아보실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기본서는 여러분들의 사전 같은 의미예요. 사전 같은 의미.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여기를 벗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기본서는 그런 의미에서 마감을 쳐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다 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겼을 때 그 책을 보시면 다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서라고 하는 게 기본서는 기본서예요. 기본서. 우리가 기본서라고 우리가 기본과정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약을 해버리면 토대가 아니라 암호를 외우시는 거랑 똑같아요. 암호를. 근데 암호는 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암호를 모르고 있는 초심자한테는 그거는 독이 돼요. 그건 언제 해야 되는 일이죠?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엑기스만 만들어 놨을 때 그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가 많다고 얘기하시지만 거기서 암기할 것들은 제가 다 줄여드릴 거예요. 줄여드리고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실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암기가 되도록 다 반복해서 확인해 드릴 거고 단순 암기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민법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할 거는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 거고 또 이제 비교돼야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요약되어 있던 자료는 나중에 다 공부가 되셨을 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 강의라고 하는 거는 법률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 조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들은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정을 봅시다. 그래서 그 연간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1차, 2차 과정을 넘고 1차 과정에서 공부가 이루어졌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에 적합한 상태로 가실 수 있게 만들고 위해서 학원에서 고심을 해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짜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이미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언제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는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시는 게 원래는 9월부터 11월까지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민법이 25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올해 22년도 문제를 보면 40%는 조문이었어요. 조문. 40%가 조문이었어요. 그리고 판례가 60% 정도 돼요. 그렇죠? 판례가 60%인데 일단 기본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조문에 뭐가 있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 조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뭐죠? 기본 용어죠. 기본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한 그냥 쓰고 있는 용어들, 일상 용어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조문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거기 민법 조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우리가 1조부터 184조까지가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184조까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조문은 옆에 놓고 보실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다녀서 친해지셔야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최소한 184조의 조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기본 과정 안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강의할 때도 제 기본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손에다 놓고 표시를 하시면서 조문만이라도 읽어보시는 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조문 갖고 기출지문이나 다 정리해 드릴 거지만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나눠드린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눈으로 보시라고 그냥 나눠드린 자료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간 스케줄로 보면 기본 이론은 조문하고 용어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뭐죠? 기출은 저거죠.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민법에 있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저처럼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가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을 공부할 게 아니라 나오는 지문을 공부하고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여기서 이제 이론을 잡으실 거죠. 그래서 조문이랑 용어랑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문이나 나온 기출문제를 가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이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런 걸 몰라서 얘기하지 못한 걸 하나로 뭉쳐야 돼요. 지문들이 나올 때는 우리 예전에 수학하면 정석이라고 하면 앞에서 나와서 쭉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문은 순서대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1조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뒤께 다 섞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다음에 여러 지문들이 섞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한번 하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걸 푸는 거고, 이게 실전 모의고사가 우리가 동형이라고 하죠. 25문제 전범위로 하는 것들을 이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우리가 기출문제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조문들, 암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눈으로 보이도록 제가 정리된 자료로 이제 조문이랑 그 관련된 지문들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가서 공부를 하시면 시험장 갔을 때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총에 있는 민총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법 중에 그 채권 강론 중에서도 계약편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갖고 계셔서 1차에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서술형을 쓸 때 그 사례 문제나 아니면 약수령을 쓰시더라도 민법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느냐, 법 체계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과 달리 민법은 1차와 2차가 함께 공부를 하셨을 때 더 시너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적인 의미죠. 제가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제가 기본서와 관련해서 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판례들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긴 문장으로 읽어보셔서 이해도를 높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연인들을 보면 그래서 거기 아까 처음에 나눠드린 자료죠. 그 보충 자료라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신 것들 여기 보시면 보충 자료라고 해서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것들 보충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충 자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서의 내용이고 그것들이 집약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고 공부가 끝난다면 기본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일조와 관련돼서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정리돼서 하나씩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암기 자료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암기가 가능한 부분은 한 장으로 줄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교재가 굵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돼요. 시험 과목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선생님들이 얘기하지만 요약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약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독이 돼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줄여놓고 핵심만 적어놨기 때문에 중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양이 늘어나요. 공부할수록. 왜? 아닌 것들이 거기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다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줄여서 시험장 가는 날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몇 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내가 한 번에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느냐. 이게 나의 무기예요. 그럼 무기를 만드실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최대한 줄이게 하고 그리고 암기를 한다고 하면 특히 제 나이 되면 오늘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이야기 속안에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사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민법이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을 때 일단 마음을 먹으셨으면 어차피 마음을 먹으셨으면 수험생이에요. 수험생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도 예측을 하잖아요. 어려워질 거다.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거다 하면서 이제 불이타가 한 번씩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사항이고 민법이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교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재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교재가 거기 민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뭐 이제 자격증을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거 쭉 나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법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과목을 같이 본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 목차 보시면 민총인데 거기 통칙이라는 게 또 하나 나오고 있다는 걸 일단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 권리 의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통칙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이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민법은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은 일단 하나만 외웁시다. 민법.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민법 총칙을 배웠는데 우리가 나중에 나갔을 때 민법이 뭐냐 했을 때 민법은 뭐죠? 백선민자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법률 관계. 민법이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죠. 법률 관계가 뭐죠?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라고는 전제된 게 뭐죠? 우리가 법체계라고 하죠. 그거는 국가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똑같은 민법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미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독일에서 말하는 민법, 영국이 말하는 민법, 한국이 말하는 민법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최고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그 하위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민법, 뭐 형법, 우리가 배우는 뭐 행정법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법들이. 그게 뭐죠? 전체 법 질서를 헌법에서 우리는 이런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국가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은 어떻게 되죠? 원칙은 사적 자치. 각자 계약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계약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민법은 뭐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나랑 다른 사인 간의 법률을 다룬 게 민법이라는 거예요. 나랑 국가와 공무원하고 관계를 다루는 게 공법인 거죠.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행정법이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다. 그랬을 때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말하면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크게 말하면 뭐가 있죠?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민법이라고 하는 건 사인 간의 법률 관계인데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나뉘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 재산 관계는 민법상으로는 크게 나누면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가면 우리가 이제 친족법, 상속법이라고 하는 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민총하고 원래 그 대학원에 이제 법대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을 배우고 물권, 채권도 채권 총론 강론,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따로따로 배워요. 따로따로 배워요. 근데 여기 왜 총칙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걸 총칙. 왜 총칙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구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2차를 봤을 때 왜 민총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총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크게 이분하면 재산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재산 관계, 가족 관계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특별한 얘기들,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에요. 물건은 어떤 권리다, 물건은 어떻게 얻을 거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채권은 어떻게 얻을 거냐, 이런 거 쭉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공통된 걸 여기다 빼놓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쓰기 싫어해요. 조문은. 그래서 여기서 민법이나 그러니까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도법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걸 앞으로 빼는 거예요. 민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공통된 거를 앞에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공통된 걸 적어놨기 때문에 물권 적을 때는 공통된 거는 안 적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총을 잘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물권이나 채권을 공부할 때는 전제가 뭐죠? 아, 여기서 우리가 적어놓은 공통된 걸 적어놓은 거는 채권법에서는 안 적겠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총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권, 채권,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어져서 들어가는 것들이 앞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총칙이 출제 대상이라고 하지만 민법 총칙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조문들, 여기 있던 조문들이 같은 내용이 여기 안에 다 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민총,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서 공통된 걸 앞으로 빼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총의 조문은 184조까지예요.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민총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가족법상의 문제들이나 뭐 불법행위 얘기, 뭐 채권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하실 거는 민총이라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뭐죠? 뭐 채권의 무슨 조문은 무슨 뜻이니? 뭐 어떤 의미가 있느니?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가 못 보던 조문들이 무조건 나올 거란 얘기예요. 184조를 넘어서는 조문들도 무조건 민총에 출연할 거란 얘기예요. 민총에서 언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통적인 걸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84조도 다 이해 못하는데 저기 민총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을 공부하겠다, 내용을 공부하겠다? 그럼 시험 공부 못하는 거죠. 민법을 다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보충 자료에서 나눠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오지선다라고 하면 그 지문 모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문이 의미가 있는 지문이 있고 의미가 없는 지문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여기서 강조하는 지문들은 답이 되거나 많이 기출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야 돼요? OX로 푸는 게 아니라 세모표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쭉쭉 읽고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가 무슨 지문이 나왔을 때 나는 읽을 거냐, 안 읽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돼요? 쭉 답 읽고 아니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그거는 저하고 풀 이유가 없어요. 혼자 집에서 책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민법의 체계를 잘 알면 어떤 게 나올 거는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 아닌 거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모든 기출지문이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184조 안에 있는 지문들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지만 지문에 등장하는 거는 어떤 지문이라도 채권, 상속 어디에서라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답을 맞히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됐다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민총이 이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개념을 아주 쉬운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법을 전부 보는 게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우리 민법은 오늘 외우실 건 이거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가족법 안 배울 거잖아요. 나가서 2차에서 채권의 개혁 파트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 단어는 두 가지예요. 물건이 뭐니, 채권이 뭐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할 때. 그러면 재산적 법률 관계인데 채권하고 물건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물건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이게 커피를 내가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했다. 사겠어요. 편의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편의점에서 그 많은 음료수 중에서 내가 이걸 골랐다는 얘기 뭐죠? 사겠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보통은 알바생들이 찍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죠? 팔겠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돈이 나오면 지불하잖아요. 벌써 채권 관계, 계약 관계가 성립해서 어떻게 되죠? 이행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행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불하는 거죠. 계약에 따른 1,000원을 지불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물건을 갖고 들잖아요. 그럼 이때 물권적 관계도 넘어오는 거예요. 물권적 관계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맺은 당사자 간이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대 사람 관계예요. 채권은 특정인이 자기하고 계약한 그 다른 특정인한테 갖는 권리를 말해요. 하지만 물건은 그 물건, 내가 산 이 물건에 대해서 계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서 내가 손에 들었다. 이제 내 거니까 어떡하죠? 그 계약한 사람한테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나는 이게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옆 친구가 와서 이걸 먹을 때 내 거야. 먹지 마. 이런 걸 할 수 있는 관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특정 물건에서 직접 지배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이건 내 거니까 만지지 마. 타인을 배제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말해서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대상으로 들어가자면 재산적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우리는 채권 관계, 계약 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계약편에서 2차에서 배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개념 중에 전체적인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민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걸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채권이다 물권이다 했을 때 이해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계약한 그 당사자, 우리가 A라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B한테 가서 야, 왜 나한테 물건 안 넘겨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 자기하고 관계 있는 그 계약 거래 관계를 한 사람한테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면 물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이 건물의 건물이라고 하면 계약한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하고 나 관계를 어떻게 되죠? 외부한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에는 등기를 하는 거고 소유권은 뭐죠? 동사는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 이전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1조를 들어가게 되는데 1조 한번 봅시다. 1조. 그래서 기본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워야 될 게 거기 보시면 민법이 뭐냐?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첫째, 민법이 뭐니? 그럴 때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은 형법과 달리 사인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법적 관계를 말한다. 그렇죠?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우리 혼자 있다면 권리 의무 관계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내 거잖아요. 다른 사람 없으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민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여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법이라고 하는 거.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 간의, 사인 간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규율되는 실체법상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민법은 형법과 달리 사적 자치예요. 그래서 국가가 뭐뭐 하지 말라고 특히 하는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뭐죠? 여러 가지를 거래를 할 때 국가는 우리 뭘 할지 몰라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뭐죠? 판단에 의해서 둘이 합치만 하면 다 유효한 거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사적 자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어떤 법적 규율,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건 민법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민법과 관련해서 빈번히 일어나는 권리관계나 아니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에서는 둘이 말 안 하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된다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법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우리가 민법을 배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조부터 184조 민법 총칙을 조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민법, 눈에 보이는 민법이라는 얘기예요. 조문화됐죠. 그래서 성문으로 쓰여진 민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사적 자치, 사인 간의 거래관계는 다 민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전에다가 다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을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사적 자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뭐 코인이니 NFT니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규제는 그게 개념도 모르고 그런 물건이 그 형태가 없는 것을 거래하느냐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죠. 그래서 민법 자체는 이 사인 간의 거래관계는 다 법적 관계, 법적으로 규율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다 그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법이 사인 간이 어떤 거래를 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1조를 보세요. 거기 보면 사법, 공법 구별하는데 사법은 사적 자치고 그래서 민사소송이 적용된다. 이 정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 1조를 배울 거예요. 1조를. 그래서 1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민법 총칙 중에 통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나눠드린 거 잠깐 보세요. 조문 보세요. 조문 한번 우리가 조문 나눠드린 거 보시면 거기 보면 민법 1편, 민법 총칙이라고 하고 일작이 통칙이에요. 그리고 1조하고 2조가 통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장이 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1조와 2조는 뭐죠? 1조와 2조는 민청 중에도 통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모든 민법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1조와 2조는 뭐죠? 다 적용되게 돼 있다는 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조가 뭐라고 돼 있냐? 민사, 이게 뭐죠? 사인 간의 사건,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한번 써볼게. 우리가 이게 성문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성문민법. 써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민법도 있고 뭐 가담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것들이 뭐 여러 개 뭐예요. 우리 이제 조문에 나오면 그 판례가 있는 가정의례 준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조리, 요새는 조례도 많죠. 조례, 사적 자치. 그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규절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적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만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적지 못한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내가 다 적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규정 못하면 내가 적지 않았던 성문으로 적지 않았지만 간습법이 있으면 간습법에 의해서 없으면 그것도 없으면 조리에 의해서 판결을 해. 그래서 1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판사가 보는 법이에요. 판사. 법원이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우리가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해야 돼요. 몸을 판단해 주세요. 판사님 하고 왔을 때 판사가 뭐라는 거예요? 네 권리는 내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몇 조의 권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몇 조에 근거해서 네가 이겼어.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조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코인 거래하고 관련해서 규제법을 만드니 안 만드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판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가 사인 간의 거래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판사가 난 이걸 모른다 판결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을 찾아봤더니 없다. 그러면 간습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조리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복조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로 사물의 본성, 사람이라면 당연히 판단했을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라도 판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조는 민사, 사인 간의 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내가 법률을 찾아보고 없으면 이런 거로 판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전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만 사실 1조 뭐죠? 내가 다 못 적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조 자체가. 그래서 1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하실 게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그거는 민법 전체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조 보시면 2조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은 우리가 좀 전에 봤었잖아요.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즉 지금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권리가 있다. 권리를 행사할 때도 신의 성실에 쫓아야 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의 성실에 하라. 그리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용하지 말라. 좋은 얘기를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2조는 여러분들이 뭐죠? 조문이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재산 관계든 가족 관계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행사할 때 막 행사하지 말고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하게 하라고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채권, 민권, 우리가 이제 민청 말고, 민청에서 얘기할 거 말고 앞으로 가면 뭐죠? 물권법, 채권법, 권리 의무 관계를 다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규율될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죠? 그래서 통칙이에요. 민법에서도 가장 넓게 적용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오늘 하셔야 될 거는 민법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체계가 여기가 민법 총칙이다. 그럼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위에다가 특별한 규정들이 여기다 쭉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뭐죠? 뭐 물권법, 채권법, 가정법 쭉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되는 걸 여기다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민법 총칙 중에서도 1조, 2조는 다시 통칙이란 말이에요. 여기 1조, 2조는 다시 통칙이에요. 그럼 뭐죠? 민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규정할 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적용돼야 한다는 아주 가장 넓은 조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조문이에요.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조문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거기 1조 의미 법원이라고 써 있어요. 1조는 법원이다. 여기 법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단어들이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단어들이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1조의 법률의 의미랑 물권에서 적용되는 법원과 관련되는 185조의 법률 간습법이라는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조에서 여기도 법률이라는 규정이 나왔고 용어가 나왔고 여기도 법률이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어울릴 수도 있도록 가장 넓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권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얘 법률보다는 얘 법률이 어떻게 돼요? 작게 용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한 법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 물권, 채권, 가족법에 대한 모든 것에 관련된 법률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의 사이즈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봐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것들이 앞으로 쭉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용어를 바꿔서 다른 의미, 개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체계를 갖고 암기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보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용어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되죠?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좁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얘보다는 최소한 좁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뭘 한다고 했죠? 수험 공부를 하는 건데, 수험 공부라고 하는 거는 특히 법률에 관해서는 용어를 어떨 때는 넓게도, 같은 용어를 넓게도 쓸 수 있고, 어떤 용어는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도 사용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줄이기도 하고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과목 공부할 때
공부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뭐 일반 법과 특별법 관계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뭐죠?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적용한다? 특별법을 적용한다. 뭔 적용 안 한다? 일반법은 적용 안 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중에 있죠. 민법에 임대차 계약 규정이 있어요. 여기 민법에도. 근데 우리가 특별히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주택 임대차, 청각 임대차 계약 모두 다 임대차 계약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안정과 상가의 경우 그 영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특별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임대차 계약,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대가 지급하는 합의를 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뭐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적용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거는 법하고 관계인데 뭣도 있어요? 일반 규정하고 특별 규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때 일반 규정하고 특별 규정이 있으면 뭐가 적용된다? 특별 규정.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일반 규정과 특별법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총에서 1조 민사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간섭법 조리에 따르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물건과 관련해서는 물건은 사인 간의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건은 대세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갖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적 자치가 아니라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물건 간의 분쟁 관계에 있어서도 사인 간의 분쟁이 맞잖아요. 너 거냐 내 거냐 다투고 있을 때 그때 185조에서는 법률과 간습법에 의하라고 하면서 조리는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시간은 조문하고 우리가 조문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문법이 아니라 대륙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문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는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어떻게 민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규율하는 관계 안에 이렇게 물건하고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법률하고 간습법에만 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는 조리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고 법률하고 간습법만 대상이 되는데 이때 같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1조는 일반 규정이고 그 법원에 관한 일반 기준이고 여기는 특별히 물건에 대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된다? 얘가 넓게 해석하고 얘는 좁게 해석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된다 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사회 시간에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 관계. 그래서 법률 체계를 잘 알고 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념보다는 작게 그 특별히 안 해오셔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번이 저희 시험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1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체계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암기를 안 하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 1조하고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법의 그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개념 몇 가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하나 암기하지 않으셔도 그 체계만 가지고서 어디에다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적 효과를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조가
그냥 쭉쭉 읽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법률 관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해석을 할 때, 조문 해석을 할 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해석할 것이 달라진다. 이런 관계들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한 그 요건들 중에 아주 쉬운 것들이죠. 민법은 뭐냐? 이걸 확인하시는 거고, 특히 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1조는 민법 총칙 중에서도 통칙이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모든 규정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넓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 의미, 모든 민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민법이 뭐니 했을 때 여기는 뭐예요? 민사와 분쟁하고 관련된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해결해 줄게, 조문이 없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쉬고 우리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교재 정리하시고 그 암기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